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 중국, 한국의 사이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목차를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5G, 5세대 이동통신에 따른 사이버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해 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사이버 우리 안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 양강대국이죠. G2,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제가 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하고 밀접한 우리 국가 안보, 또 그 사이버 안보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북한, 우리가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부터 해서 버마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 칼기 폭파 사건, 하여튼 같은 동족이면서도 무수하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참 도발을 많이 한 그런 우리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북한 지도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일당들, 사람들 합쳐봐야 한 100명, 200명.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주적은 확실하지만 북한 동포들은 우리 한 동포입니다. 그런 명확한 우리 동포예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쓰는 그런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 단체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도 제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보고 이 내용들을 쭉 결론을 좀 내고 시사점을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사이버 테러 사례를 할 수 있는데 왜 공격 사례를 하느냐? 일단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의 공문서라든지 국가 사이버 안보 관리 규정 1조부터 18조까지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한 구절도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사이버 공격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는 인터넷에 가보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관리 규정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 훈령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건데 2005년 1월 달입니다. 2005년 1월 아마 31일일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만 16년이 됐네요. 거기 2조 2항에 보면은 이 사이버 공격의 definition, 사이버 어택의 정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해킹, 너무나 여러분 잘 알죠. 컴퓨터 바이러스, 그럼 논리 폭탄, 로직 밤입니다. 메일 폭탄, 메일 밤, 서비스 방해. 이 서비스 방해는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을 의미합니다. 왜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서비스 방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목적이 국가정보통신망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교란할 수도 있고 패러라이즈 시킬 수 있는데 거의 다 디스트로이 시키는 정도로 아주 그냥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그게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 이거를 사이버 공격의 정의라고 합니다. 사이버 택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강의 내용에서 사이버 크라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있는데 크라임.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이버 크라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사기에 보면은 직거래 사기도 있고 쇼핑몰 사기도 있고 게임 사기도 있고 여러분 아마 익히 알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금융 범죄 또 그것도 있는데 그 보면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크라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인 개인이나 또는 범죄 조직에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보통 사이버 범죄입니다. 여기서 강의 제목에는 사이버 범죄는 다르지 않고 사이버 테러하고 같은 의미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에 한해서만 강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피니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이게 뭐냐면 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멀웨어. 최근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라든지, 그죠? 옛날에 슬래머웜이라든지, 그리고 스파이웨어라든지 아주 많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논리 폭탄, 로직밤. 이 로직밤은요, 이게 로직입니다. 로직. GIC죠. 밤. BOMB죠. 이 로직밤은요, 뭐냐면은, 사실 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이게 제가 이제 실무 경험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그냥 설명하면 좀 딱딱한데요. 제가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 로직밤이 뭐냐면요. 이게 일종의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시한폭탄인데 어떤 시한이냐면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아주 쉽게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해가지고요. 그게 거다가 그 로직밤에다가 또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개월수가 도래하면은 그 컴퓨터를 패럴라이즈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작동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로직밤이 되면은 이 지금 컴퓨터를 들고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모스크바에 근무를 하는데 개인 컴퓨터, 개인 PC죠. 집에서 쓰는 거. 그걸 갖고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내가 내일 모레 이거 가져갈 테니까 좀 수리해 주시겠습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제국 정보기관에서요. 그 FSB 연방보안부 옛날 KGB죠. FSB에서는 제 전화기를 24시간 24 hours 7 days 24 hours 7 days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제 전화기를 도청, 감청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화기를 듣고 내가 통화한 그곳에 이 FSB 직원이 가가지고 벌써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자기한테 지시한 대로 좀 해달라고. 즉 뭐냐면은 가면은 그게 제가 쓰던 그게 뭐냐면요. 안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바꿔치기를 똑같은 걸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다가 이 논리폭탄을 설치를 합니다. 왜? 6개월 또는 3개월, 9개월 후에 다시 패럴라이즈가 되도록. 그럼 다시 내가 또 수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국 정보기관,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라든지 이게 그 연방보안부라든지 그 러시아 이런 데서는 이거 아주 절개스러운 그겁니다. 논리폭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사로 나가든 공무원 나가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개인 사업자로 나가든 자기 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사관에서 쓰는 PC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적으로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시중에 나가가지고 시중에 그 수리업자한테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장이 나면 PC를 전부 매그네틱으로 소자를 해서 소자시킨 그 상태로 외교 행랑으로 외교부 본부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교부 본부에서 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서 다시 외교 행랑으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폭탄을 여러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일폭탄. 제가 이거 시애틀에 근무를 하고요.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제 이게 메일밤입니다. 메일밤 폭탄이니까 완전히 뭐냐면요. 대량의 쓰레기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그 우편 함 자체를 갖다가요. 그게 뭐냐면 전자우편 제 걸 갖다가 완전 다 마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막 그냥 열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고 화면이. 제가 이거 직접 했었어요. 아마 이거는 주로 뭐냐면은 저는 해외 나가가지고 이게 제가 쓰는 그 전자 메일이 100% 주재국 정보기관에 다 100% 노출되어 있다는 걸 내가 확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 봅니다. 어느 정보기관이든지 그 주요 타겟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특히 정보기관 요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요 인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얻을 게 없는지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메일 폭탄을 완전히 쓰레기 때문에 막 그냥 메일을 막 통째로 보내가지고 완전 마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제가 메일은 닫고 다른 메일을 제가 새로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서비스 방해는 아까 그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그러면 도스 공격하고 디도스 공격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도스 공격은요. A가 B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데 공격자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때 그 컴퓨터 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대 또는 몇 대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피해자 그 사이트는 그게 IP 주소를 추적해가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디도스 공격은요.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동원해가지고 일명 좀비입니다. 좀비 PC를 하는데 우리가 하면 좀비 PC 하면 금방 까딱까딱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거를 우리 인터넷 용어로서는 뭐냐면요. 사이버 용어로서는 뭐냐면 본넷이랍니다. 본넷. 뒤에 나옵니다. 본넷이라는데 그 본넷 그 PC 그렇게 엄청난 그 좀비 PC죠. 그 규모죠. 그걸 통해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특정 사이트에 그게 그 담당자가 또 보안 책임자가 거기를 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적은 서비스 방해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 하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그 디도스가 앞에 D가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지간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는 여기 18조까지 전부 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2020년 정보보안 백서 거기 매년 해마다 나오는데 이제 2021년 거는 아마 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거기다 보면은 전부 사이버 공격으로 나오고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계 각국의 그 정보 역량을 제가 한번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 인사이트, 굉장히 참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보안업체입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이 보고서 작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위험 분석 그룹 이게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불과 며칠 전 겁니다. 지금 아주 최근 겁니다. 여기에서 평가할 때는 중국이 사이버전 수행 능력과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다 딱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2위, 러시아 3위, 북한 4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사이버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요거 지금 요게 이스라엘 보안업체가 하는데, 저는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참 아쉬운데요. 제가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CIA 정보 능력을 뭐 최고로 치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의 정보 능력을 CIA보다 나아지 못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대담성, 이런 거는요, 이스라엘 모사드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안업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간부들은 이게 모사드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참고하면 되고요. 중국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의 위험 분석 그룹 보고서는 며칠 전 건데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북한 해커들이 SNS를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에게 접근한다. 세계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굉장히 이런 연구원들이 많은데 싹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이버 연구를 나도 하는 사람인데 같이 우리 사이버 보안을 같이 서로 이렇게 연구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딱 보내줘요. 근데 이 해외에 있는 사이버 보안 연구들이 연구실 직원들이 딱 열자마자 이 프로그램 안에는 멀웨어, 악성 바이러스가 포함된 요 멀웨어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탁 엔터를 치자마자 그 프로그램이 싹 감염되어 버립니다. 또는 이 해커가 자기 블로그를 알려줘요. 이 블로그를 접속하면은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다고. 근데 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이 그걸 블로그를 접속하자마자 이 사이버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 PC는 즉시 감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북한의 공격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요, 지금 against all enemies,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맞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차드 클락입니다. 이 사람이 31년간 미 백악관에 요 리차드 클락이요. 그게 테러 분야의 테러 담당 전문가입니다. 31년간. 엄청나죠? 그 분야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옛날 레이건 대통령, 그 뒤에 아버지 부시, 그 시니어 부시죠. 그 다음에 그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까지 이게 4대에 걸쳐서 백악관에 머물면서 테러 담당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2004년도에 3월 달에 이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여기 2010년도에는 사이버 전쟁이라는 걸 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책 두 권을, 이거는 2004년도고, 이거 6년후에 사이버 월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테러 전문가인데 사이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리차드 클락이요,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테러 담당 그 국토보좌관 그걸 못하고 이제 그 특별보좌관으로 별도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게 클린턴의 그 하던 그걸 그 테러 문제를 갖다가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을 경고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무시했으며 미온적인 테러 정책으로 인해 9.11 테러를 당했다. 딱 못 박아버렸어요. 알카에다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며 오사마 빈라덴은 매우 능력이 뛰어난 자로 미국 내 세포 조직을 두고 미 본토를 겨냥한 큰 테러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2001년 1월 20일 날. 근데 2001년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고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이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8개월 후에. 근데 그 사이에 인수인계 과정에 이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9/11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의회에 가지고 정언하면서도 다시 이 내용을 정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리차드 클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했는 그 사이버 월, 자기가 2010년도 4월달 출간 책에서
이 저서입니다. 이 사이버 월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파악하면서요. 세 단계로 합니다. 사이버 공격력, 그 다음에 사이버 의존도, 사이버 방어력. 이거는 2010년도 거란 거를, 앞에 거는 제가 두 개는 몇 개월 전 거, 지금 며칠 전 겁니다. 근데 이거는 10년 전 거란 건데, 왜 그러면 10년 전 거를 인용하냐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은 분류를 해보면은 사이버 공격력은 미국 대단합니다. 그 NSA, 뒤에 설명할 겁니다. National Security Agency.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입니다. 모든 그 통신 감청을 하는 기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을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그 NSA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정보기관입니다. 통신 감청 부서라는 거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10점 만점에 8점 받고 러시아, 중국이 됩니다. 사이버 의존도는 북한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 외교 활동 할 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수집을 전부 사이버에서 해킹하는 것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 거의 다 여기에 의존합니다. 사이버 방어력도 북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데 여기에서요. 전체 점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중국이 중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1등으로 다 올라섰을 수 있을 때 그 1위급으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중국이 3위, 4위 됐는데 공격력 의존도가 2010년 4월 달에 이 당시 리차드 클락이 평가할 때는 중국이 후진타오 체제였어요. 그때는 이 사이버 안보가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정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이거 발표하고 난뒤 2년 후에 시진핑이가 집권하면서 사이버 안보를 총체적 안보관으로 뒤에 상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완전히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정책으로 탑 프라이오리티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년 만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제가 역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은 겁니다. 좌우지간 만만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 주요 사이버 테러 사례입니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은 왜 이걸 그 항공우주국 나사 유명합니다. 국방부.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당시에 컴퓨터가 1년 넘게 해킹을 당했는데 사실 보안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다는 그런 항공우주국입니다. 그 여기가 뚫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둑놈 한 놈이 특정 집을 타겟으로 잡고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10명의 경찰이 막아도 결국 뚫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히 막아도 거기에 뭐 방화벽을 설치하고 모든 보안 장비, 첨단 장비 다 갖다 둬도 그걸 뚫고도 가는 해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달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원에 이 사람이 감찰관이 출석해갖고 나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도 온오브 됩니다. 중국을 딱 지목을 했어요. 가장 몇 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거는 전부 모조리 러시아입니다. 에스토니아 공화국, 이 발틱 3개국 중에 하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인구는 한 135만인데, 133만인데, 대전이 한 153만, 대전보다 인구가 한 20만 적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전시 에스토니아 공화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디도스 공격해가 러시아가 완전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이 자체가 이 디도스고 좀비 컴퓨터 집단이에요. 본넷으로. 그러니까 이 좀비 컴퓨터 집단이죠. 이게 뭐냐면요. 수백만 대, 수십만 대 이 좀비 컴퓨터를 이 본넷을 동원하기 때문에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루지아 공화국, 이때 침공합니다. 러시아가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에스토니아 공화국이나 그루지아 공화국이나 키르기즈스탄이나 옛날에 구소련이 그 망하기 전에, 그 무너지기 전에 91년도 12월 26일 날, 이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26일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구소련 연방 15개 연방 공화국을 다 독립시켜 줍니다. 거기에서 그때 발틱 3국에 있는 그 연방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그루지아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공화국, 우크라이나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옛날 연방에 있던 이 그루지아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이 자체가 전부 다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기반 시설을 마비를 시킵니다. 결국적으로 이 지금 그루지아 공화국, 지금은 조지아라죠. 러시아는 그루지아라고, 그 영어로는 조지아입니다. 지금 아마 조지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이버 전도 병행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그 2003년도
그게 미국이 그 이라크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전후를 해가 그 이라크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 전쟁의 보조 수단이 아니고 중요한 전력 요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4년 이 노키드 마틴사, 이 F-35 통합 전투기, 아주 참 이거 유명하죠. 이 스텔스기인데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이걸 갖다가 그때 이거 공격받아가지고 일부 자료가 유출됐어요. 이거 사실 해커들이 그 펜타곤, 미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 페너간 연구개발망에 침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계 도면을 일부러 훔쳐갔는데, 이거 아마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2009년도 4월 달에요. 2009년 6월 달 2개월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에다가 국방부 장관한테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라. 딱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2009년 6월 달에 창설됩니다. 오바마가요. 부시 대통령은 여러분들 그 다 연도가 나오겠지만은 부시 대통령은 2001년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 연임했으니까 8년을 하죠. 오바마는 2009년 2009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4년 연임을 하는 바람에 2013년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무조건 이번 바이든도 이번에 1월 20일 날 취임했죠. 미국 대통령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걸 연도를 정리하면요. 오바마는 2번 했었어요. 이거 지금 저 부시도 2번 했고요. 근데 트럼프는 1번밖에 못했죠. 단임밖에 못했어요. 그때 이때 2009년이 오바마가 하고 나는데 몇 개로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 공격당하니까 사이버 창설을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연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터스넷이라고 스터스넷인데요. 이게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번에 이제 거꾸로 앞으로 중국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이게 파손시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주적이 이란이고 그다음에 이라크고 그다음에 시리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이 짝짝꿍이죠. 그래서 이걸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에 제가 참 이렇게 좀 연구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싶은데 참 무척 아쉽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이 강의를 다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좀 생략하는 걸 여러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터스넷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요 윈도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파악을 했었어요. 이 지금 이탄 나탄자 핵시설에 쓰이는 이게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PC가 어떤 걸 쓰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었어요.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연결된 장비가 지멘스사 원격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여기 스카다입니다. 근데 독일 지멘스사 이게 장비가요, 유엔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란에 수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란이 몰래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도입을 해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모사드하고 미국 CIA는 이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네게브 사막에다가 나탄즈 핵시설하고 똑같은 걸 지어놓고 이 스터스넷을 이거 지금 멀웨어를 통해 갖고 악성발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먹혀 들어갔었어요. 물론 독일 지멘스 장비도 그 제어 시스템도 사가 와가지고 똑같이 연결시키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마자 이거를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속도를 빨리 했다, 늦췄다, 막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핵 개발을 이게 지연시키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거를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스노든 폭로 사건. 이 스터스넷은 NSA 국가안전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제작했다고 폭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폭로였어요. 2013년. 이 사건이요, 기폭제가 되는 이유가 중국한테 시진핑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진핑이가 2012년도에 집권을 합니다. 10년간 집권합니다. 중국은. 미국은 4년마다 교체를 하지만은 2번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10년입니다. 2022년 내년에 시진핑이가 제가 볼 때 또 법을 뜯어온 채가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국, 이 전직 요원입니다. 2013년 6월, 이게 에드워드 스노든 영국 가디언지고요. 워싱턴 포스트 통해가지고, 이 NSA 국가안보국과 영국 GCHQ 유명한 그 통신부서입니다, 이게. 둘이 아주 짝짝꿍입니다. 국가안전국하고. 이 정보기관들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프리즘이라는 이게 비밀정보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이 프리즘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그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국한테는 충격적입니다. 와, 미국의 이 감청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래서 시진핑이가 모든 걸 갖다가 총체적 안보관을 내세워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10년간의 어마어마한 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요. 이게 지금 사이버 공격 사례, 이 텔레그램 단대단 엔투엔 엔크립션, 이게 파리에 그때 7곳이에요. 2015년대 뭐 7곳에 동시 테러했어요. IS. 여기 이슬람 국가죠. 아주 그때 2014년, 15년 이슬람 국가 대단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잡으면 목 다 자르고 참수하고 막 그렇게 온 언론에 그냥 보여주고 사이버전을 전개할 텐데, 이 텔레그램이 굉장히 엔투엔 엔크립션인데, 엔크립션이 암호화입니다. 디크립션이 이 N을 빼고 D를 넣으면 복호하고, 암호 통신은 암호화, 복호화 두 단어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말기 대 단말기인데, 엔투엔 엔크립션인데, 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언론에 나온 거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드루킹 사건, 국내. 이 드루킹 사건의 드루킹 걔가 밑에 경공모, 만든 조직인데, 경공모, 회원들이 전부 다 이 텔레그램을 다 깔아가지고, 이 텔레그램으로 다 이 엔투엔 엔크립션으로 단대단 암호 통신으로 보안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겁니다. 이게 보안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게 암호화 복화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주의 건강은 이 선거제도입니다. 대의제인데, 이 대의제를 갖다가 방해하고 부정하고 하는 거, 이거 참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보통 이런 것을 인용할 때는 의혹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지금 드루킹 사건은 1심,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례입니다. 드루킹 사건의 회원들, 경공모 회원들이 이 텔레그램, 단대단 암호 통신을 사용해서 저끼리 비밀 통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나니머스, 이게 여기가 유명합니다. 어나니머스, 익명의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핵티비스트라고 하는데, 해커하고 액티비즘의 이게 준말을 핵티비즘 또는 핵티비스트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 해킹하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는요, 사회 문제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굉장히 사회 정의를 많이 따져요. 그 당시 이 이슬람 국가 IS가 하도 잔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어나니머스가 좀 웃긴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IS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IS 관련 트위터를 계정을 차단시켜버리고 테러 정보를 막 수집하고 막 다 까발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IS는 이게 미국도 아닌데 어나니머스가 막 대규모로 공격하니까 해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해가지고 조직원들이 100%까지 하게 됩니다. 웃기다는 참 굉장히 패러닥시컬한 역설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걸 한쪽은 똑같은 이것도 범죄인데, 이 범죄인이 사회 정의를 내쇼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갖다가 참고로 이게 핵티비즘, 핵티비스트 이런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나니머스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IS 관련자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장 돌입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김군 사건 시리아로 넘어가가지고 일로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 김군도 이 사이버전, IS 이슬람 국가의 사이버전에 그때 사실 당한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래 청와대 2016년도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요. 나와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국가안보실장 포함해갖고 군 주요 인사, 정치인, 북한 사이버 위협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는 건데, 여기 러시아가요. 이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이거 FBI 및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당시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가 민주당이었는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오바마는 얼마만큼 싫어했냐면은 푸틴을 인간 쓰레기라고까지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은 저기 오바마 다음에 민주당 클린턴이 되면 골치 아프게 되니까, 왜 인간 쓰레기를 했냐면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을 주워 먹고, 또 그러고 우크라이나 땅을 동부를 공격해가지고 반을 쪄서 러시아 주민들을 반군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가합니다. 대러 제재.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공산물 수출을 러시아에 제한을 해버리고 금지시키고 제한하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 제재를 합니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러시아에 제재를 합니다. 오바마가.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막 강렬하게 막 그 EU 공격하고 그 이제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푸틴하고 그 저기 그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서 막 같이 뭐 그냥 푸틴을 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개입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힐러리 클린턴 떨어지기를 확수고도 했죠. 그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불과 얼마 전입니다. DNI 미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 개입.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시진핑이를 혼낸 사람, 제가 지금 트럼프 임기 그 지금 4년 가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한다라면은 시진핑이 혼내준 건 잘했어요. 완전 뭐 지금 뭐 중국몽 뭐 실려난다 해가지고 대국 굴기, 군사 굴기, 반도체 굴기, 기술 굴기 막 이런 식으로 내세워가지고 완전 막 그냥 무소불위로 휘저었는데 그 트럼프한테는 아주 무역 분쟁 그걸 통해 갖고 미중 무역 분쟁을 아주 혼났죠.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주 지옥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뭐냐면 제가 설명합니다. 모든 SNS, 즉 인터넷 자료를 들어가 보면요, 이 DNA가 국가정보국으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인데 모든 정부, 청와대가 모든 정보부처에서 이때는요 국가정보장치로 표기를 합니다. 보고서에. 근데 우리 학자들은 전부 그 교수들은 국가정보국으로 표시하더라고요. 국가정보장실의 책임자가 국가정보장이고 국가정보국의 정보국장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행정부처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1년도 9/11 사건이 테러가 터지고 난 뒤에 왜냐하면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CIA, FBI, DEA, 뭐 NSA 등 16개 부문 정보기관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모든 정보기관들이 9/11 테러 이전에 그런 움직임을 다 감지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저게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온 것도 많이 들어왔었어. 미국 내에 있는 세포 조직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계속 정보기관들 감시를 하면서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항공 이렇게 우주 그 갈 때 그 이렇게 지금 연습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게 중동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 시뮬레이션 훈련하고 하는 것도 포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때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이 터졌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왜냐면 이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게 쌍둥이 빌딩이 110층 건물인데 이게 터져가지고 대형 참사가 터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그게 아쉬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국가정보장실 여기서는 이게 이거 부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그 위에 이걸 총괄할 정보관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DNI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국가정보장실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최고의 정보관이 됩니다. 한때 이걸 2005년도에 만들고 난 뒤에 오바마가 2009년도 들어와가지고 백악관에서 모든 걸 총괄할 때까지 CIA하고 이게 지금 DNI하고는 서로 알력이 좀 있습니다. CIA가 자기 전통적인 자기 정보 수집 권한을 갖다가 이쪽에 좀 이렇게 머리를 굽히는 걸 좀 이렇게 조금 싫어했어요. 근데 어떤 간에 지금은 확실하게 CIA도 포함돼가지고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0년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대규모 전선 사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구소 연방 중에 하나인데 이 악성 코드, 블랙 에너지라는 악성 코드를 해가지고 이 산업 제어 시스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윈도우 기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가 가장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장비는 거의 독일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그냥 개인 컴퓨터 PC를 어느 기업체 삼성이나 LG에 있는 PC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국가기관 시설에 이 산업 제어 시스템을 공기가 때려버립니다.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아까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러시아의 여론 선거전 2016년도에 선거 미국 대선 참가해가지고 재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이게 지금 프랑스가 그 다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5월달하고 2017년 5월하고 9월에. 그래서 러시아가 요청했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한테 좀 선거 개입하지 마라. 내년 우리 5월달하고 9월달 있는데. 왜냐면 미국 FBI하고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가 했다고 딱 발표를 하니까 시급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동성애자이고 해외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히틀러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 마크롱의 그 반대되는 후보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러시아 푸틴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볼 수 있었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기를 원했었어요. 이거 메르켈을 떨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2014년도 이제 북한 거 나오는데요. 더 인터뷰. 김정일 암살을 소전한 코미디언과 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는데 이게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요거 북한이 했다. 국장이 직접 나와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BI says North Korea behind 소니 공격, 핵 공격 뒤에는 북한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North Korea 핵스는 사이버 밴들리즘이라는 거. 이 전쟁은 아닌데, 행위는 아닌데, 밴들리즘. 즉, 이거 지금 문화예술 그 행위를 파괴한 밴들리즘이라고 오바마가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자, 북한 또 한수원 2014년도 원자력 설계도면 또 훔쳐갔습니다.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아마 세계 최초 국가은행 털이 사건입니다. 이게 1억 1천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중에 8,100만 달러를 털어갔어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방부 군사의 비밀 작게 501호죠. 이거 아마 여기 군에 관계되는 육사 생도가 있다면 강의 된다고 들었는데 있다면 아마 이거 잘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 갔어요. 그리고 이거 북한 해커 이거 2009년도 2011-14년인데요. 이거 자체가 디도스 공격입니다. 대부분 다 디도스 공격인데 우리 여기 지금 주요 기관 청와대 국정원 포함 주요 언론사 금융기관 사이트를 완전히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패러라이즈 시킨 그런 사태입니다. 2009년도는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날 2011년도 3월 달에 2013년은 또 두 번입니다. 이 몽창 다 같은 그 타겟입니다. 거의 다. 그만큼 이거는요 9년 11년 홀수로 되는데요. 이 앞에 2007년도 아까 에스토니아, 2008년도 그루지아, 2009년도 보면은 그 키르기즈스탄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북한도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카피한 것 같아요. 하고 난 뒤 그다음부터 우리한테 공격을 또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러시아. 그죠? 그 다음 북한 이어받아갖고 두 번째 그 챕터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마나 사이버 안보 환경이 이제는 안보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두 번째 네모가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된다는 거 당연하죠. 모든 것이 지금 강의도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 이거 거의 보면은 이게 사이버 시스템, 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안보가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라는 건 내가 지금 사례를 제가 한 10몇 개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얘기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사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시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 됐다. 그리고 거기 지금 군사적 강나라가 대형 태세까지 사이버 사령부에 설치하고 있다. 그럼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로 대비되는 유형의 사이버 전략 구사한다. 요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우선 탑 프라이오리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 그 확대는 지금 당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5G, 3월 인터넷, 이게 그렇게 뭐냐, 인터넷 오브 띵즈죠. 인터넷 오브 띵즈인데, 지금 거의 이 5G하고 인공지능, 이게 뭐 대세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훌륭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훌륭한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강의하면서 가정을 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대세입니다. 여기서 내가 강의를, 그 갖고는 한 강의를 2시간 강의를 최소한 해야 되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딥페이크 같은 게 있죠. 딥페이크 알죠? 뭐 가짜 사진, 가짜 동영상을 조작해가지고 돈을 인출해가는 거, 피싱하는 거. 이런 건 뭐, 왜냐면 어떤 CEO가 그 CEO 얼굴을 갖다가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 회사 재무 담당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갖고, 야, 지금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돈 2만 달러 급히 보내라. 돈이 지금 내가 도난 당해가 없다. 그래 보내고 보니까 거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얼굴이 조작된 거예요. 딥페이크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사이버 공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그래, 그만큼, 이게 지금 매력적인 도구이고 유용한 만큼 악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다음 강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비할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사이버가 확대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한국경제신문 얼마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코로나가 앞당긴 인공지능 혁명 이제 올 디지털 시대. 지금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보니까요 회사에서 하던 업무,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있는 업무는요 지금 방화벽이라도 이런 설치들이 제대로 안 돼가 있어요. 보안 장비가 없어요. 뭡니까? 회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해커들이 마음껏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 여기 사이버 공격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주요 기반 시설.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다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호용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학자들 대부분 쓰는 논문에 보면 다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부 부처 전부 용어를 보면요. 국가 핵심 시설 또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핵심 인프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를 놓고 실무 행정 정부 그 일선에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걸 다시 또 아까 국가 그 정보장실, 국가정보국처럼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게 고도화됩니다.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국가의 위협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90년대 단독 PC 제가 이거 어떻게 근무할 때 94년도 이때 우리 컴퓨터가 도입됐어요. 그 전에 94년도 이전까지는 타이프라이터로 했어요. 모든 보고서는 타자기로 치든가 손으로 직접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고서를 쓰고 나면 그걸 이렇게 바인딩을, 철을 만들어야 돼요. 보철을 하게 되면 캐비넷에 막 갖다 쌓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들이 생겨졌어요. 이 지금 컴퓨터 입력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서류가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단독 PC가 중요한데 꼭 PC 이거 해킹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요. 컴퓨터가 늘어나니까 이걸 연결된 이 컴퓨터를 뭐냐면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0년대까지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 이거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러시아부터. 중국은 이때까지 시진핑이가 집권을 안 했기 때문에 2012년 전까지는 중국은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강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0년대 소프트웨어 제약점 대부분 다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거는 우리 아래 한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가장 우리나라 많이 보급되어 있고 여기는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커의 지상 목표가 뭔 줄 압니까?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버그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커들이 끊임없이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인공지능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찾다 보니까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그 패턴을.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간에 이 두 개가 타겟이고 지금 앞에 내가 주요 사례 설명했듯이 대부분 윈도우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다 마비시킵니다. 제어 시스템을. 이게 이렇게 변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아주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윈도우 이렇게 했고요. 이 제어 시스템 공격한다는 거. 이걸 읽어보면 내 설명 그대로입니다. 요거 지금은 이제 요거 아까 랜섬웨어 공격한다는 지금 대부분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이버 범죄가 대형화되고 그죠? 이 국가안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거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구체적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안업체들이요. 거기 AI 핵심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가지고 해킹 방어 기술을 또 창출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약간 패러닥시컬한 겁니다. 역설적인 건데, 그 해커들은 이걸 갖다가 공격하는 걸 인공지능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해갖고 그 개발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제로데이 공격 같은 거 그겁니다. 제로데이 공격 같은 그런 건데, 그걸 하게 되는데, 또 보안업체들은 또 이걸 방어하는 또 딥러닝 방어도 기술을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젊은 학생들 중에서 이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두말 없이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이스라엘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납니다. 저는 안 그러면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죠? 실리콘밸리 쪽에 가든가. 근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보안업체 이쪽으로 더 제가 추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9/11 그저 뉴욕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2001년도 참 그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얼마 안 돼가 이걸 얻어맞아가지고 정말 아팠죠. 월드 트레이드 세너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상징입니다. 이게 110층인데 이걸 항공기 한 대 값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길 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나심 탈레브라는 전 뉴욕대 교수가 블랙 스완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블랙 스완. 그러니까 검은 백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백조는 흰색인데 블랙 스완 그러니까 흑조가 나타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탈레브 교수가 거의 저서가 제목이 그 블랙 스완인데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사실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황, 여기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내가 앞뒤 절사하고 했습니다. 숫자를. 약 7만 명이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참 대규모 살상 행위를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알카에다, 그죠? 오사마 빈 라덴이 한 건데, CIA가 2001년도에 이걸 당하고 난 뒤에 10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2011년도 5월 달에, 5월 2일이죠. 네이비C를 동원해가지고 10년 동안 CIA가 추적을 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영화도 저렇게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클린턴 부시 행정부 간단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클린턴 부시 행정부까지는 사실 중앙에서 어떻게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마침내 이 리차드 클락, 이분이 31년간 그 백악관에 있으면서 쭉 앞에 그 레이건부터 쭉 아버지 부시부터 쭉 흘러나오면 클린턴 흘러나오면서, 아, 이거 지금 앞 사이버 안보를 이 연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뭐 50개 주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안정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데 이제 2001년도 부시 행정부 출범했는데, 출범하면 얼마 안 돼가 이 9/11 이 대형 사고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확실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 그렇게 언급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죠? 그래서 아까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행정부에 인수인계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시는 행정명령 바로 반려하고 법안 제정을 통해 갖고 이 법은 국토안보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모든 법이 있어야 기구를 만듭니다. 그 주요 기반서에 나오네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갖다가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안정치 중인데 이걸 법을 만들어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거 부서를 갖다가 국토안보부를 만듭니다. 이걸 그때 아직까지 백악관이 아닌 국토안보부를 이런 정부 부처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입니다. 미국에서는 DHS를 하면 국토안보부를 의미합니다. 저도 계속 DHS 이 관계자도 만나본 적이 있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DHS가 주도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뒤에 오바마가 넘어가면서 이게 백악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핵심 전략, 사실 이거 미국은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좀 군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사이버 안보 대처는 오바마가 거의 다 집대성을 한다. 이 부시 다음에 오바마가 두 번 연임을 하면서 8년간 그렇게 여러분 머리에 두면은 이 안보 전략은 다 핵심이 짚어지는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분립되어 있던 안전 관련 조직들을 통합 출범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까지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토안보를 주도했다. 당연합니다. 이 DHS라는 때는 교통안정청, 비밀경호국, 해양경비대, 이민국, 세관 등 22개 기관이 있어요. 이게 안에. 근데 교통안정청이나 해양경비대나 이민국, 세관 이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 해당되는 비밀경호국. 제가 이거 참 미국에 있으면서 이 비밀 SS 요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대통령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가 경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청와대에 해당되는 이게 국토안보부의 산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CIA나 FBI 이런 정보기관 16개 정보기관 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은요. 연방정부기관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국토안보부 산하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요거 여러분 차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국토안보부가 권한이 셉니다. 이년도 한 20만 명 돼요. 지금 20만 명. 출범할 때는 18만 명 됐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국토안보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여기요. 홈랜드 시큐리티입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이거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바마 때는 넘어갑니다.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 안보 전략. 자, 여기 보면 그거 뭐냐면요. 제일 오바마 행정부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실 게 뭐냐면 법이 하나 있는데 사이버 공간 정책 리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버 공간이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P, policy, 정책이고요. 리뷰. 리뷰입니다. 그 CPR입니다. 이걸 자기가 2009년도 1월 20일 취임하고 5월 달에 얼마 되지 않아가 이 사이버 공간 정책 리뷰를 먼저 이걸 발표를 합니다. 이거 권고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 이거 중심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국토안보부 거기에서 백악관으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옮겨놓고 거기다 사이버 안보 조정관, 사이버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를 신설합니다. 이 사이버 안보 조정관은 대통령에 직접 직보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직접 참석합니다. 그렇게 국가안보보장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보고도 하겠지만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직보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국토에게 지금 내셔널 지금 시큐리티 에이전시 국가안보국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감청부서인데 여기가 아마 뒤에 제가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요거 나중에 설명, 여기가요, 이 스노우든이 근무했던 곳인데요. 세계 그 통신 감청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참 아주 엄청나게 감청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게 미국에서, 그게 이게 인구가 한 3만, 직원 수가 한 3만 8천 명 되는데요. 대부분 석사학위 소지자고요. 미국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뭘 하냐면은, 전화, 팩스, 이메일, 항공기, 함정, 무선 통신, 유무선 통신 내용까지 전부 다 하루에 한 30억 건 이상 통화를 감청합니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NSA에서 그 영화도 나오지만 보면 대통령이 핵 발사 버튼을 누를 때 자기 신분을 확인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 입력하는 그 암호 코드가 있어요. 그 암호 코드도 이 NSA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기구를 모른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딱 강의할 기회가 혹시나 있으면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중간에 쉬어가면서 오바마를 했는데, 아까 얘기 안 들어, 재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4월 달에 틀리자마자 6월 달에 이걸 지금, 이거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틀린 거는 이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아까 CPR, 공간 스페이스 그 팔러치 리뷰를 종합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이버 안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런 못을 박았어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건 잠깐 내가 왜 언급했냐면, 이 사이버 위협을 테러 위협보다 더 심각한 최고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분은 2010년도인데 2013년도를 명기해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사이버 그 CPR 공간 정책 리뷰에다가 이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예 뭐 이렇게 명문회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13년도가 뭐냐면은 오바마의 제2기 시작하는 연도입니다. 2기, 1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신성호 교수님하고 물론 학자니까 다들 의견을 달릴 수 있는데 이걸 아마 착오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요 기반 언론사들 노출이 많은데 미국에 공격하는 중국의 그 해킹 부대를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61398 부대입니다. 이 숫자도 5숫자 외우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숫자 보니까 이게 중국 해킹 부대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차이버전 최정예 부대인데요. 무차별적으로 이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입니다. 이게 총참모 그건데 여기서 뭐 미국을 갖다가 미국에 막 그냥 사이버전으로 막 무자비하게 하는 곳인데 이걸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요 기반 시설 하기 위해서 16개 분야를 시설을 갖다가 지정해가지고 매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이렇게 또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오바마가 자기의 임기 끝날 무렵에 이렇게 했죠.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했다가 전면적 조사를 했다. 아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CIA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걸 발표를 했고, 미국 상원도 공식 인정했어요. 러시아 이겁니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까지 하여튼 가짜뉴스 지런지로 지목됩니다. 그래 보면은 다 한 내용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 사이버 안보 국제 협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 거의 다 했던 건데요. 그 사이버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 필요성을 오바마는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미국은 양자, 뭐 한미, 한중, EU 이렇게 양자 협력을 합니다. 그 중국하고 양자 협력을 시진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그 협조가 몇 개월간은 중국이 안 했어요. 중국이 안 하는 대신에 그 대신 중국이 베트남하고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 쪽도 합니다. 더 그걸 강화를 해요. 평소도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지역협력 차원 이렇게 뭐 EU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나라 그 협력 차원을 그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국제협력도 같이 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국경이 없잖아 사이버 안보가. 그리고 국제규범 이렇게 형성하는데 참여했는데 요거는요 ITU 같은 국제기구에 하는 거는 유엔이나 인데 잘 하질 않았어요. 민간기구를 했었어요. 민간기구에 이런 때 많이 미국이 관심을 가진데 미국이 가지면 서방 나라들은 다 여기 따라요. 근데 왜 이 유엔하고 이런 기구에 안 했냐면은 유엔하고 이런 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사이버 안전 유통의 가짜 뉴스를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 막 엄격하게 통제를 내리 나오니까 미국하고 서방 쪽 입장에서는 새끼 웃기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그걸 그 법을 갖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하고 근데 미국은 그거 참여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합니다. 주로 민간기구를 통해 했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사이버 안보 전략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요. 좀 더 공세적인 군사 경향을 띠고 있다.
이 온나라 정책연구원 출처가 프리즘에는 이게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근데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김상배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해킹 공격을 당하면 막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견지했다는 건데 심지어는 군사적 옵션도 하겠다는 거,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공격적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해. 공격을 당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또 만약 안 되면 선택적인 옵션인데 뭐냐면 그게 지금 뭐 이게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방 수권부에 보면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비례적인 행동을 해라. 만약에 이런 나라가 공격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게 사이버 전략 요 2018년 8월이고 9월인데 이게 만약 얻어맞고 반응적으로 사후하지 반응적 대응하지 말고 사실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도 해라.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의외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20년 이거 물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물러나버렸는데 트럼프는 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4월달에 이 사람 아주 그저 하키시죠. 매파인데 그 당시 그 백악관에 있던 사이버 안보 담당 그 보좌관직인 이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토마스 보스트 이 사람이 해임돼 버렸는데 이때 그 작년 의회에서 이거 법안을 승인해주면서 볼턴이 없앤 걸 다시 복원시키자고 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 하긴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별도로 이걸 분리하자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바이든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대로 백악관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이게 보면 사이버 안보 조정관 이거 오바마 때 했고요. 국토안보보좌관 볼턴이 이거 해임해버렸죠. 이거 보스트를 요거 됐고 국토안보부 FBI 중요기관을 내가 먼저 합니다. 이거 많은 부서 중에 CIA 그 사이버 사령부, 나사 핵심 역할을 합니다. NSA요, 국토안보국. 요 법은 모든 이게 뭐냐면 중앙 핵심 기구가 있죠. 컨트롤 타워가 있고 아주 핵심 역할하는 실무기관이 있고 그다음 반드시 그게 법률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니까 국토안보법하고 사이버 안보법이 있습니다. 요 토대로서 요 아주 핵심 사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려면 중국이 되죠. 여기서 중국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상배 교수가 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이 유행한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도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 거버먼트 프레임으로 가고 거버넌스 프레임으로 가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위로 가면 컨트롤 타워가 총괄령이고 들어가면 실무부처 분산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중국은요. 당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 소재라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공산당 당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줄여가지고 영도 소조로 하겠습니다. 이 영도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이고 보조장이 리크찬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는 연방보안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 당에서 하고 이거는 당이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거버먼트 프레임 뭐냐면은 국가 주권이 국가에서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거버넌스는 개인이나 기업, 이 기본권이라든지 기업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거버넌스하고 거버먼트의 차이가 그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부시는 국토안보부가 실무부처에서 이걸 해가지고 총괄했었어요. 근데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처음에는 시진핑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들어오고 난 뒤에 2012년 시진핑 총서기 취임과 그 다음에 바로 스노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게 장난이 아니다. 미국의 이 정부력이 보통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이걸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영도 소조 이걸 만들고요. 당 중앙에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법 또는 사이버 안전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안전 전략을 하고 중국 특색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이버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중국은. 무조건 이 영도 소조가 주관하는데 시진핑이가 직접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요, 이 중국적 특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보면 정보 안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 되어 있는 것도 보호하고 다른 건 네트워크 안전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네트워크 안전 뭐냐면 이 정보 안전은 뭐냐면은 인터넷 유포되는 내용, 그 사회주의 당 이념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 그 당 정책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인터넷 유포 내용은 과감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네트워크 안전은 기술적인 네트워크 이걸 갖다가 안전을 중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오직 하나, 체제 수호, 체제 유지, 그렇게 당 이념에 배치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 통제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이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든지 이 안전 전략이라든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체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강력한 중앙집권제 사이버 체제.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중국에 돈 벌러 들어갔다가 결국 너무 중국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니까 2010년도에는 그 보따리 싸고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이요. 그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이 사이버 수단을 사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요. 그래 우리 국내 언론에 보면은 중국의 국내 여론 조작, 사이버 공격 이렇게 언론에 몇몇 이렇게 보도했었어요. 보도해가지고 우리 그 지금 야당인가 거기서 이거 갖고 뭐 지금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검찰에다 고발했더라고요. 고발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도 마찬가지로 국제 협력을 역시 시진핑도 중시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미국의 사이버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래 하는 거지 특별하게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세계 인터넷 대회도 이렇게 저 중국 우전 저장성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체가 하고 하기는 합니다. 또 이런 지역 협력 기구도 또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큰 성과를 거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은요. 중국의 사이버 안전 체계를 보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나 서방은 그게 사이버는 영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들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는데 중국에 있는 사이버는 중국 영토다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그 자주 관리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중국 내 사이버 공간 유통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을 새로운 국가 핵심 국가 안보 위협으로 요소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 사이버 안전 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그리고 이 강력한 영도 소조를 하겠다. 이 5번은 뭐 그냥 자기 형식적인 겁니다. 미국 패권에 대항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노우 사건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중국은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와 영도 소조입니다. 이렇게 같이 쭉 나오면 여기서 다 영도 소조에서 다 총괄합니다. 이게 국가안전부,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비슷합니다. 공공안전부, 이걸 경찰 공안이라 합니다. 경찰입니다. 국가안전법하고 사이버 안전법 또는 네트워크 안전법, 요 컨트롤 타워, 요 두 개, 여기 핵심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자체가. 거기 서방하고 다른 겁니다. 법 위에 당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제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그 사이버전은 그 핵실험 여기 김정은이가 이게 그 교시한 게 있는데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복음이다. 만능의 복음이지. 강력한 정보통신기술, 정찰 청구과 같은 용맹한 사이버 전사들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다. 강성국가 건설도 문제없다. 인터넷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찰 청구기요. 대남 공작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국가정보원에서 가장 주 타겟이 이게 정찰 청구입니다. 우리 참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정말 골치 아픈 우리한테 골치 아픈 부서입니다. 이거 총참모 소속인데 정찰국 있고요. 이걸 여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김정일이고요. 김정은입니다. 이 보면은 이게 뭐 사이버 그 현지 이게 참 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순시하는 그런 걸 드러내는데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 목적이 이겁니다. 사이버 전력이 국가안보법 달성의 전략적 무기자 핵심 전력이다. 딱 못 박았어요. 중국과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전과 해킹 전담 조직으로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청국의 제3국 그게 산하 10 연구소 이름은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서 119를 연구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건 뭐 언론 찾아도 많이 나옵니다. 정찰청국, 대남공작부서. 근데 이 북한이 5개 한 건데 내가 대충 설명한 게 많습니다. 이 스위프트 전산망 해킹한 거 국가 차원의 은행털이 최초 사례인데 이거 아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돈 들어간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프트 이거 협회에서요.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벨지움에 있는데 북한 은행의 이 스위프트 망에 접근을 차단시키고 뭐 들어오지 말고 막아버렸어요. 사실 이게 스위프트 망 이걸 막아버리면요.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소니 픽처스 해킹한 거, 더 인터뷰. 암칼륨 연봉들, 그 연봉 같은 그 명단, 그리고 미개봉된 영화까지 이거 아마 실컷 즐겼을 겁니다. 탈취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때 이런 거를 한 게, 한수원 이걸 설명했고요. 이 한수원에 보면은, 이 합동수산 조사 결과에 보면 악성 코드 김숙희,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북한 그 심양에 있는 북한 그 해커들이 쓰는 해커들이 쓰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 코드 거기 김숙희입니다. 공공기관, 언론기관이 사기반 무차별 사는 게 내가 말씀드렸고요. 거의 뭐 중복됩니다. 군사기밀, 이게 해킹한 작게 5015. 여기에 뭐 2급 비밀, 3급 비밀, 뭐 대비, 뭐 이런 건 많이 틀렸어요.
참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재무부는, 미국 재무부에는 이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북한 110 연구 소속 상계 해킹 조직이 있다. 탈취했던 것도 이렇게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 상계 조직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미 육군이 발간한 데는 4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해킹하는 요 3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라자르스입니다. 이거 2002년 전에 제재명단에 라자르스를 등록해 놨어요. 요건 알아놔야 됩니다. 라자르스. 정찰 총국 안에, 그 기술 총국이죠. 그 안에서 여기 핵심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FBI도 이 북한 해커 박진혁을 공개 수배했는데, 이거 사실 공개 수배해봐야 북한이 뭐 이렇게 번제자라가 인도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까지 검명해갖고. 그리고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르스 그룹 박진혁을 소니 픽처스 등 해킹 혐의로 기소했다. 뭐 이거 인도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중국 내 북한 해커 기지, 이건 여러분들 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심양, 대련, 북경, 청도, 광주 등 여기 보면 거의 여기 제가 알기로 한 5, 6천 명 더 나와 있는데요. 거의 돈벌이 합니다. 돈벌이 하는데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를 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하고 개인 스마트폰 해킹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래가 돈도 많이 벌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한테. 돈도 꽤 많이 벌어요. 이거 외화벌이가 아주 잘합니다. 이게. 정찰 총국 북한 해커들이 게임업체 직원들을 유장해가고 우리 게임업체 관계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사행성 프로그램을 판매해가지고 이걸 우리 업자들이 곧바로 국내 가서 유통합니다. 이 게임을. 여기에 접속된 60만 명 개인정보가 북한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 사실 이건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근데 이 업자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몰라요. 정말 이 정찰 총국이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커 이 부대들이 아주 악랄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환난을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저비용, 적게 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고효율, 엄청난 그 효율을 올리죠. 그리고 이거 누가 인지도 모르고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만능의 복음이 틀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요, 답이 그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국처럼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든지 모든 이 법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대통령 훈령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것. 이 대통령 훈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그 뒤에 이거 국회에서 법률을 하나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당 야당이 그 정치 논리로 해가지고 좌우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좌우 개념 넘어서 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가 있는 건데 이걸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스로 2016년도 테러 방지법은 만들었어요. 근데 사이버 안전법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생각하면 내가 참 너무너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노무현 대통령 만든 이 규정에 보면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을 한다. 보호함을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건 국회 제정한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이런 이 사회법과 관련 연관된 법률들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처벌하고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훈령만 있습니다. 여기 2005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했는데 여기는 국가정보원 것이 아니고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2003년도 왜 그러냐면요. 1월 25일 날, 1월 5일 16시점 KT 등 국내 3대 서버업체의 서버망이 완전 마비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금융, 예약 서비스가 전면 중지가 되어버렸었어요. 이때 2003년도만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중국이 했다, 러시아가 했다, 북한이 했다, 누가 할 텐데 조사를 해갔는데 이때는 어느 누구도 그게 없었어요. 왜? 2003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사실 이 사이버 공격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였고. 했다 하면은 러시아인데, 근데 이때는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래서 이때는 또 이거 디도스 공격도 아닌 그런 형태였어요. 좀비 PC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스 공격이었어요. 도스 공격.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커가, 진짜 가상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핵팀이, 아까 핵티비스트 같은 이런, 그런 데 하다 보니까 그건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란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고 도스 공격이라는 거예요. 좀비 PC가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마비가 되니까, 정보통신망이 마비가 되는 거 심각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 금융거래망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당원한테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해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인수인계 기간에 이걸 느꼈어요. 이거 참 장난이 아니다.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그 일사천리로 다 이걸 계기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이 컨트롤 타워가 국가안보실입니다. 이걸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가안보실로 옮깁니다. 민간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 산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산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는데 그 보고서도 보면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한국이다. 내가 설명을 앞에 엄청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16년 4월 달에 국무조정실에 대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그 대테러 센터를 국무조정실에 둡니다. 국무총리 밑에. 그래서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철도 제어 시스템, 국가통신망 등 통신망 411개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다 뭐 아주 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국가안보실 위주로 간다. 그걸 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또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만듭니다. 그 요거를 갖다가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와서는요, 사이버 정보 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우리 안보 전략, 그 문재인 그게 저작년이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4월 달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국가안보실 이게 지금 사이버 정보 비서관 그걸 위주로 해가 작성을 한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기구도로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는 청와대가 있고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사이버 정보 비서관이 있고, 자,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기관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고 기관하고 공공시설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인데 있고, 국방부는 뭐냐, 국방하고 각급 부대인데, 그 핵심 역할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고, 요거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키사, KISA. 여기 보면 키사에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국가정보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한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얘기 보면요, 사이버 안보 목표 및 6대 전략 과제인데, 이거는 너무나 뭐, 이런 보면은, 구체적인 문구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정적 수행하고, 빈틈없는 대응하고, 사이버 안보 구축하고, 그것도 튼튼하게. 근데 6대 전략 과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것도 다 비슷하죠.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고도하고,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하자. 그 뭐냐면은 핵심은 국가 어떤 사이버 공격에도 국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겠다. 그 목표예요. 그래서 원전, 철도, 제어 시스템, 5G 통신망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 411개를 지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정성 제고. 반드시 이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고도하겠다.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및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역량을 확충하게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북한 핵 문제하고 사이버 공격 위협에 동반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우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 중국, 북한하고 중국의 각종 선거 개입, SNS를 통한 심리전 전개 및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 대응 역량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특히 디도스 공격, 앞으로 또 심리전 전개, 선거 때마다. 그리고 이거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아까 얘기했죠. 거버넌스 프레임과 거버먼트 프레임은 다르다고. 거버먼트 프레임은 국가 주권, 국가 위주고, 거버먼스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 신뢰, 서로 협력, 코아퍼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버넌스 프레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개인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 영업 이익이라든지 자유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국가가 막 이래저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 위주, 사회주의 체제, 이념에 맞추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협력 기반 거버넌스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 기반 구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과기부, 지금 여기 예산을 갖다가 2020년도 작년 거죠. 굉장히 정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안 산업 분야가 그게 뒷받쳐지지 않는, 이거 다 돌아가면 다 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해킹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인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가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코비드19로 해가지고요, 재택근무 점진적 확대로 해가지고 업무용 장비하고 개인 장비가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이 원격 근무자, 그 리모트 워킹,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개인 장비를 그대로 공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이거 미국 보안업체 완달해가 이거 지적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출장 가가지고 PC 들고 가가지고 모스크바 가서 호텔에서 밥 먹으러 간다고 그대로 두고 아침 식사로 가죠. 그럼 그 여러분들 PC 안에 들어있는 그 자료들은요, 밥 먹는 3, 40분 내에 주재국 정보기관에서 들어와가지고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그대로 카피해 갑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그거 현실입니다.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선도. 이거는 여러분들 뭐 늘 나오는 말이 사이버는 국경이 없다. 국제협력을 해야 한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의례적인 이야기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에 제가 아까 정보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으면 저는 여기 뭐 건방에서 여러 번 더 갔는데 여러분 여기 또 한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이걸 한번 문제 국가공무원 7급 공무원 그 영화 보면은 그 화면 나오는데 그 화면이 여기 화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 공무원 그 영화 그 화면에. 그 다음에 참 이건 기회가 되면은 단체로 인솔회가 한번 갔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보호 작년에 국가정보보호백세 보면 이게 올해도 지금 아주 나오지 않는데 2월달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0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 사이버 안보가 최상의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지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발표를 했었어요. 그다음 미국이 북한 해킹 조직 독자제재 발표했다는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심화된 랜섬웨어, 변종 랜섬웨어 등이 등장해서 국가기관을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 뒤에 나머지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거예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전문기관이 있는데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거 그저 과기부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과기부산하, 전자통신과기부산하 쭉쭉 이게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 보면요, 우리 민간에 관한 모든 뭐 사이버 문제된 걸 여기서 다 관할합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뭐 불법 스팸 같은 거 해가지고 고충 촬영부터 모든 대국민 서비스를 여기 한다는 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 좀 중요한 설명 기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침해 대응 사건에 보면 되고요. 이겁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두 번째. 이것도 과기부 산하인데 요거는 그 전자통신연구원 뒤에 나오는 요거의 또 부속입니다. 한 달 걸쳐가. 근데 이걸 제가 앞에 둔 이유가 더 중요해서 그럽니다.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 저는 여기 직접 가보고 브리핑도 받아봤는데 내가 그 감사실장을 하면서 여기 뭐냐면 국가암호기술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격 그거 분석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하는 데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이라든지 또 컴퓨터공학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를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역시 과기부 산하고요. 옛날에 그 키스트 부설기관도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과기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 LG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민간 부분들을 거기에 왜냐면은 핵심 원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 주는데 주로 위탁을 많이 받습니다. 위탁 받아 가는데 그 돈도 잘 벌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연금 갖고는 안 먹고 살아요. 기업에서 위탁하는 건데 애틀 입장에서는 수탁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로 비용이 정부 출연금 주는 것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게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여기 기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애틀도 한번 같이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3개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시사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G2 국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아까 봤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둘 다 국가안보 참 최우선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중앙집권지기고 백악관하고 영도소조 당 중앙입니다. 그 차이점은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중국은 아닙니다. 최저 수호원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 이념과 정책 노선에 배치되는 것은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잠깐 보면 중국은요. 이전에 중국 시진핑이 전에는 거의 의미가 없었죠. 중국 사이버는. 근데 시진핑이 들면서 중국 목소리 높이기 시작하는데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대국 굴기, 군사 굴기,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 대국으로 우뚝 서고 군사로 우뚝 서고 기술로 우뚝 서고 반도체로 우뚝 서고 굴기가 전부 우뚝 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진핑이 아주 당당했죠. 근데 트럼프한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게 예전에 덩소평 띵샤오핑이 도강향의 뜻이 뭐냐면요. 칼날이 시퍼런 칼을 칼집에 이어가지고 빼질 않습니다. 언제 한번 빼가지고 확 한번 잘라버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덩소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칼집에 칼을 번쩍번쩍 하는 열어놓고 참고 그냥 기다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흑묘, 백묘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쥐만 때려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해가지고 중국을 경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힘이 되니까 이 지금 시진핑이는 적극적인 적극자기, 중국 용어면 적극자기로 바꾸면 뭐냐면 앞으로 나섭니다. 즉 뭐냐면 시진핑은 2012년도 집권하자마자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를 하고 그 해상로드,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죠. 2015년까지 15년도는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합니다. 2025년도까지 중국의 기술을 전부 다 선진화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퀄리티, 그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적 성장을 하지 않고. 그 2049년도까지는 중국몽, 팍스 시니카, 옛날에 청나라를 갖다가 유럽에서 칭칭하다 보니 그 시니카로 바뀌었는데 중국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거창한 걸 끄집어냈는데 중국이 이런 걸 미국의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지요. 그냥 무차별 폭격으로 그냥 작살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사이버 공간 안전 전략, 안전법 등으로 중국 특색의 방안을 제시했다.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도 안보와 노선을 넘어서가지고 트럼프는 군사 강령과 같다. 그래서 이해로 비례적 행동도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라. 근데 참고로 우리 한국의 사이버 인수를 냉정히 돌아보면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요. 조사 대상 140개국 가운데 전 세계 국가가요. 유엔에서 지정한 국가가 195개국입니다. 195개국 중에서 지금 소말리아 같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을 테니까 그런 나라 빼고 한 140개. 이런 인터넷이 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145 메가 BPS입니다. 메가 BPS. 그렇게 평균이 한 38, 39가 돼요. 어마어마한 이게 또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 가장 최근 건데. 그래, IT 강국이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내보니까요. 그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물어봐요. 답변하는 걸 내봤는데 한국 사람이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뭐가 가장 so impressive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외국인이 하는 말이 인천 에어포트부터 이 모바일 폰이 엄청 잘 터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처음이지?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사이버 안보는 아까 사이버 안보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식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좌우 정치권의 대립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친중, 친북, 만약 정권을 그렇게 노선을 걸으면은 전부 우리가 사이버 안보의 그 핵심은 북한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밀고 갈 리가 없습니다. 또 그 반대는 또 반대 노선을 하고 참 힘든 그 상황이죠. 북한은 내가 정찰 천국, 중국이 사이버 공격. 근데 사이버 이런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관련 법도 없다는 거. 대통령 훈련과 하나 갖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뉴스 한번 보면은 그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국이 2015년 말 2016년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때는 한중 오바마하고 시진핑이 협의하고 난 뒤에 한동안 하지 않으니까 중국의 그 해킹 부대가 한국, 러시아, 베트남을 집중적으로 해요. 더 집중적으로. 연합뉴스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하루 평균 32건입니다. 외교부에서 국회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대선 당시엔 70%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친중 노선을 걷는 그 정권이 탄생되기를 학수고대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그 사이버 전력은 엄청난데. 이거 내 이야기 아니고 이거 외교부 국회 제출 자료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중국인과 조선족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에 대해 검경이 본격 수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중국인과 조선족이 친중 및 친정부 여론을 선동하 주장하고 여당은 이러한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주장하고 조선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사이버 마지막입니다.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의 가장 큰 이유 국가인 북한과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 정보를 탈취해 가고 있고 국가 핵심 인프라 공격을 통한 사회 혼란도 조성하고 국내 여론도 조작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입증되고 있는데 우리 민간군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법조차 없다는 거. 강의를 들은 여러분만이라도 확고한 위기의식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제가 이런 구절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4세기에 베게티우스라는 로마 제국 군사학 재술가인데 시 비스파첸 파라벨륨인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하며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던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의 어록입니다. 뭐냐면은 그때 히틀러가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중결을 해가지고 영국 보고 평화협상을 체결하자 그래서 평화협정을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평화협정 웃기지 마라. 힘이 없으면은 얻어맞는 게 국제 현실이라고 그랬었어요. 정치 현실이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권도 유도를 하고 학교도를 하면 나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그거 아무것도 보고 어벙벙하 있으면 거의 내가 맨날 왕따 취급받아요. 똑같아요. 국제 질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평화협정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즉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부터 독일의 노예 생활을 각오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영국이 런던 폭격을 막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1941년도. 그래도 승리는 영국이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다가왔을 때 도망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껍데기 평화 갖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윈스턴 처칠 수상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베게디우스도. 그리고 여기 율곡 선생이 경련에서 아래길을 10년을 못 가서 토붕에 화가 있을 것이니 원하건대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 도성에 짝짝짝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김장생 등 후하게 정리한 율곡 연보의 이 양병에 관한 놈, 양병 10만 양병생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붕이 뭐냐면 그 율곡 선생이 그게 선조한테 경련 왕한테 나와가지고 그 유교 그 경전을 이렇게 강연을 하고 또 토론하는 그것이 경련입니다. 왕 앞에서 학자가 그 대단한 영광이죠. 거기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못 가서 토붕 국토가 붕괴되는 화가 있을 것이니 원하건대 미리 10만을 좀 군사를 양병해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었어요? 안 했죠. 선조가. 한쪽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놈이 그 10만 양병을 호전적으로 하려고. 결국적으로 1592년 임진년 외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국토가 쑥대밭이 됐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정치인 책임질 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